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최고 우량주, 시가총액 1등 주식 뭐가 있죠? 삼성전자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까 해서 삼성전자 딱 검색을 하면 네. 삼성전자 밑에 네. 삼성전자 우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뭔가요? 삼성전자는 알겠는데 밑에 우라고 써 있는 거 이건 뭔가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뭐 우수하다? 우량하다. 우량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가요? 우량주 마크인가요? 우량주 이렇게 여쭤보시는 마크. 분이 있는데요. 정답은 네. 이 우는 우선주의 약자입니다. 우선주는 대체 뭐죠? 네, 그러면은 이 우선주와 좀 상대되는 개념인 보통주, 즉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은 다 보통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주. 예, 보통주는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네. 자,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배당을 얼마 줄 거고 이사는 누구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죠. 네. 하고 이걸로 땅땅땅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네. 아닙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1주당 1투표권을 줘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게 주주의 권리죠. 권리. 그렇죠. 그런데 이 우선주라는 것은 네. 주주총회에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다. 네네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대신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이러한 혜택을 드릴게요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첫 번째, 주주들에게 1년 동안 벌어서 쌓아놓은 돈을 나눠주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죠? 배당. 그렇죠.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주에게 주는 배당금보다 조금 더 많이 우선주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드립니다. 이거는 또 좋은데요. 예. 두 번째, 네. 사실 뭐 이런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 청산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회사의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고요. 그리고 나서 주주들에게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 주게 되는데 네.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해서 우선주 주주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장점이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우선주의 장점인 반면 이 주주총회 가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특징이 명확하네요. 네네. 이 우선주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주는요,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1840년대 이 영국의 철도 회사들, 그때는 이 철도 회사들이 아주 우량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차를 더 많이 운행을 하려면 철로도 깔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더 받아서 주주 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를 했느냐? 바로 기존 주주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돈을 번 거를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쓰지 마라. 네네네. 그리고 돈을 빌려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규제 때문에 만만치 않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새로 개발해낸 주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주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의 목소리에 너희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 권리에 못 들어오게 할게. 못 들어오게 할게. 배당을 조금 더 주는 대신 우리 뭐 결정할 때 참여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권위에는 영향을 안 줄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에 즉 나 그 의사결정에는 난 별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 안 해도 없어. 괜찮아. 그 대신 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요런 우선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우선주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배당을 주로 받으실 생각이라면 우선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어디에는 참여 못한다? 의결권. 의결권은 없다라는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의 우선주는요, 보통주보다
배당을 조금 더 줍니다라는 게 컨셉인데요. 네. 미국에는요. 배당을 고정된 이율을 주겠다. 액면 금액 대비 고정된 이율을 주겠다라는 네. 우선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럼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만약에 뭐 10달러다. 네. 그런데 배당을 10%를 고정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1달러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즉 채권이랑 비슷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런 고정배당 우선주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할 때 이 차이점도 확실히 좀 새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미국의 이 고정배당 우선주에만 투자하는 ETF들이 있어요. 오. PFF, 네. PGX. 요게 아주 대표적인 고정배당 우선주 ETF인데요. 네.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또 중요한 꿀팁 하나 주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우선주, 미국의 고정배당 우선주. 네. 하지만 역시 모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의결권은 없다. 네, 요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투자 이야기 주식회사 여의주 송혜민입니다. 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나무보다 숲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 어떤 시간이죠? 그래서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업종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은 그렇죠. 어떤 업종인가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어느 회사죠? 단연 삼성전자죠. 그렇죠. 2위는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일단 반도체 회사. 딩동댕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일 중요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일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오늘은요,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정말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쉽게 풀어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선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굉장히 잘생기셨는데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사님 너무 잘 나가시잖아요. 회사를 나가고 있죠. 예. 회사를. 일단은 오늘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네. 알아볼 텐데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막연히는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기능을 할까요? 우선 이제 반도체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완성품이 아닌 거죠. 네네. 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이름이 세미컨덕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말도 반도체. 네. 결국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하고 잘 통하지 않는 부분하고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반도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일단 연산을 하죠. 계산을 계산이요. 하고 예. 계산. 그다음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네. 보통 저장. 창고의 역할도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뭐 노래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게 전부 다 반도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기는 그래픽을 구현을 합니다. 네.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반도체 역할이고 또 우리가 전자제품들 많이 있는데 뭐 밥솥들 보면은 뭐 타이밍 기능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을 만들는 기능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반도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그럼 것 같아요. 밥솥에서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또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실제 2000년도 이후에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줄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봤더니 밥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디지털화된 게 가장 큰 네.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종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우선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반도체의 구분은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저장, 그렇습니다. 예. 메모리. 자, 메모리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비메모리 저장하지 않는 건데 네.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암기 과목과 그다음에 수학 과목이 있죠.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수학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아닌가요? 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네. 계산을 하는 비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네.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나 와. 됩니다. 아, 그렇게 많은 예, 거예요. 훨씬 그렇습니다. 크네요. 가격도 좀 비싼가 보네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네. 만들기도 쉽지 않고 네. 일반 D램에 비해서 그럼 이제 어떤 비메모리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많이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를 보통 AP라고 AP, 하죠. 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 되는 거고 컴퓨터 하면 CPU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중앙 연산 장치. 네. 이것도 반도체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라고 있는 것들. 네. 이것도 핵심 비메모리 비메모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비메모리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합니다. 아. 엄청나게 설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공장이 영어로 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공장이 없다 해서 팹리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공장이 없는 반도체 기업, 주로 비메모리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설계를 담당하는 걸 누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음. 나 이 반도체 좀 만들어줄래? CPU 좀 만들어주려면 파운드리 기업이 그 반도체 설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는 대만에 있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TSMC. 55%고 세계 2위가 삼성전자가 16% 정도 차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비메모리는 경기와 무관하게 새로운 기술만 발전되면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또 아. 고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비메모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메모리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메모리는 그럼 어떤가요? 메모리 반도체.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가 메모리고요. 네. 말 그대로 기억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70%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게 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 70%. 그렇습니다. 아, 자랑스럽네요. 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45% 정도 되고 네. 전 세계에서 세 개 회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고 아, 미국 네. 기업 정도가 되고 네. 있는데 말 그대로 정보를 기록하고 읽어내는 겁니다. 네.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걸 읽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일반적인 메모리, 우리말로 이제 D램이라는 표현을 아. 네. 많이 쓰고요. 이 D램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일반 D램이라고 하고 네네.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모바일 D램이라는 음.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D램은 어디에 굉장히 많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37%가 데이터 센터예요. 아, 예. 데이터 센터요. 각 회사마다 데이터 센터가 있죠. 네.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D램이라서 D램이 제일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실제 향후에도 각 그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확충을 한다. 네. 메타버스도 있고 뭐 그런다 하면 D램에 대한 쓰임새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예. 저는 막연하게 노트 PC 이런 데 제일 많이 쓸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노트북 컴퓨터. 아, 데이터 센터가 있었군요. 예. 예. 두 번째로 굉장히 큰 게 스마트폰입니다. 아, 스마트폰에도 34% 정도 들어가고 당연히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으면 여기가 뭐 4기가 들어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뭐 8기가 들어가 있네 이러는데 고성능 스마트폰이 될수록 요 모바일 D램 비중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바일 D램이고요. 세 번째는 컨슈머라고 해서 전기 전자 제품입니다. 아까 네. 했던 밥솥, 네. 뭐 냉장고 이런 거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게 16%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 13% 아, 정도밖에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적네요, 예.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이 D램이라는 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아,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네. 그럼 이런 전자제품들이 많이 사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 반도체도 D램도 많이 팔리게 되는 거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이니 D램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거죠. 또 이런 D램 위에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네. 그게 흔히 얘기해서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우리로 얘기하면 저장 장치인데 네. 우리가 보통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네. 네. 하는 게 바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컴퓨터 할 때 몇 기가를 저장할 수 있어. 몇 테라바이트에. 네. 요게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낸드 플래시는 단순히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장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느냐 또 저장한 거 얼마나 빨리 읽어드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제가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그 회사들까지는 이제 그림이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문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잘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게요.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나요? 일단은 공정이 8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8가지요? 예. 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가 알고는 수많은 화학 제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원료들도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료는 실리콘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 그래서 TV에서 많이 보시면 이 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라고 해서 동그랗게 된 핀이 예. 있죠. 그렇죠? 반짝반짝거리는. 예, 예. 네. 네. 그걸 일단은 실리콘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것까지를 공정 중에서 앞에 있다라고 해서 전공정이라고 하고 네. 그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게 음. 불량 있나 없나 보고 또 패키징이라고 해서 각 회사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게 전기 배선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를 합쳐서 후공정이라고 후공정. 많이 부르는데 네.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전 공정보다는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 패키징 관련 기술이 좀 더 핵심 기술이 되면서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패키징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저전력으로 가는 겁니다. 반도체는 연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전기를 덜 먹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만의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네. 삼성전자보다 저전력이 30% 이상 되고요. 오. 실제 데이터 센터 가보면 바다 근처에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네. 워낙 전기도 많이 먹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네, 네. 이걸 식히려는 것들이 되게 많죠. 아. 그래서 뭔가 반도체가 기계에 최적화되려면 열이 많이 안 와야 되는데 우리 아마 노트북 쓰거나 아니면 휴대폰 많이 만지면 뜨끈뜨끈해지죠. 맞아요. 요것들이 다시 반도체 성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 요게 패키징 기술하고 관련이 있다고 아, 보시면 그래서 돼요. 저도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주로 추운 나라에다가 추운 두다고 나라?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이런 것들도 그 열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애플 휴대폰에 비해서 삼성전자 휴대폰이 더 뜨거워지는 이유도 아, 사실은 왜 그렇죠? 요 반도체 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만큼 더 뜨거워지는 우리가 알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국산 제품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이 좀 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공정을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그 전공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웨이퍼를 먼저 제조를 네. 하고 이 제조된 웨이퍼에다 먼저 산화막이라는 걸 입혀요. 네. 막을 이렇게 쫙 깔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산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포토, 보통 노광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웨이퍼에다가 반도체에다가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네. 네. 워낙 미세다 보니까 노광 장비란 걸 가지고 위에서 빛을 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웨이퍼 안에 빛이 있어지면 그걸 보고 회로를 그리는 건데 이게 워낙 미세해서 머리카락에 뭐 어마어마한 크기, 그거보다 작은 만큼 장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요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 지금 예, 그래서 그 왜 삼성의 네. 최고 수뇌부가 거기 가서 맞습니다. 직접 아. 뭐 미팅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예, 걸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예. 뭐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TSMC가 됐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됐든 네. 우리가 하는 미세 공정을 더 하려면 반드시 이 노광 장비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대당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돼요. 이게 작은 게 아닌데 어마어마하네요. 국문제는 네덜란드 회사가 작다 보니까 요거를 1년에 몇십 대를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기계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을 선점하는 게 많이 한다. 중요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런 정도가 굉장히 반도체 중에서 중요한 공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독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광 공정을 통해서 회로가 그려지면 회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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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식각 공정이라고 해요. 식각. 여기에 이제 화학 제품을 쏟아서 음. 회로 빼놓고 전부 다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을 식각이라고 보통 많이 쓰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 공정으로 증착이라고 해서 웨이퍼 위에 회로에 보호막을 씌워서 네. 그 회로가 이제 부서지지 않게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앞서 말씀드렸던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까지 하면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이 화학적인 처리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가지고 화학 제품 세계를 우리가 뭐 수출 금지 품목을 네네네네네.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 제품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순도를 요구하는 네. 사실 그래서 일본 기업 보통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고도의 기술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본 제품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와,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까지 이제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네. 본색을 드러내야죠. 본론으로 가야죠. 이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예, D램하고 비메모리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일반적인 D램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전자제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 아니면 모바일, 네네.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휴대폰이 많이 팔리거나 또는 우리가 아는 컴퓨터가 많이 팔리거나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면 반도체 경기는 되게 좋아지겠죠. 네. 반대로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반도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도 새로운 CPU가 나왔다.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새로 생기는 이런 것처럼 어떤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 외적 용어로 혁신 제품이 나올 때예요. 혁신제. 우리가 뭐든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게 있었죠. 뭐 네. 애니콜 뭐 이런 거 그렇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었을 때 네. 그걸 안 바꾸면 안 됐죠. 네.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지 수요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났겠네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발전할 때도 듀얼 카메라가 있으면서 이제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저장해야 되는 그렇게 되려면 또 D램이 2기가 들어가던 게 4기가 들어가고 네. 이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알고는 반도체의 어떤 그런 주가도 주가에. 결정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를 투입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생산하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네. 수율이 70%면 100개 투입해서 70개 됐다는데, 네. 그죠? 이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원가국 경쟁력이 있어요. 네. 만약에 수율이 낮으면 사실 분량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니까 생산되는 것보다 분량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도 떨어질 거고 마진도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수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하나는 뭐냐면 증설입니다. 자, 예,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컸어요. 네. 한동안은 그러면은 수요가 딸리니까 막 가격도 비싸게 받고 그럴 텐데 반도체는 증설한다는 뉴스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설비 증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요. 아. 그러면은 그 수요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을 텐데 공급이 늘어나니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증설 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경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혁신, 그다음에 수율, 네.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증설, 어떤 네. 증설, 음. 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간다라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영 중에서 이제 현물하고 고정 가격이 있어요. 네. 고정 가격은 분기마다 한 번씩 큰 업체들하고 뭐 가격을 내고를 하는 거고 네. 현물에선 스팟 시장이라 보통 그러죠. 나오는 건데 현물 시장이 먼저 선행을 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고정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뭐 D램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현물 시장에 대한 동향을 보시면 향후에 반도체 주가 동향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제품의 개발이겠죠. 반도체 신제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DR4, DDR이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자고요. 네. 고성능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컴퓨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DDR4인데 최근에 DDR5가 나왔죠.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DDR5가 잘 쓰이려면 거기에 맞는 CPU, 인텔에서 CPU가 AMD나 이런 데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DDR5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이런 어떤 기술 혁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능력은 30% 이상 빨라지고 네. 더 작아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기를 덜 먹는 게 요 기술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세계적인 점유율과 확고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뭐 ASML이나 TSMC나 뭐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부럽긴 한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뭐 정확하게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라면 그래도 네. 글로벌 D램 시장에서 70%라는 거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네.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왜요? D램 자체가 네.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 반면
DRAM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 중심의 반도체 같은 경우 경기에 너무 민감을 해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퍼 10배 정도 받고 있는 반면에 네네. 비메모리 업체는 TSMC가 18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하고 있는 엔비디 같은 네네. 30배를 받고 있어요. 차이가 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현재 같은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기업이라고 이렇게 발전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한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숙제라고 놓고 본다면 역시 비메모리 얼마나 경쟁을 가져갈 것이냐, 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겠죠. 예.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ASML이라는 장비 네네. 전 세계에서 한 군데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반도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훨씬 더 우리가 알고 몇 나노 하면서 초미세 공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노광 장비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실제 주가 움직임도 놓고 보면 TSMC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얼마나 이 장비를 확보했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세 공정과 관련된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다시피 중국이 이제 반도체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서 맞아요. 예. 네. 중국의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그 격차 축소가 얼마나 관건이냐고 이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중국 기업을 얼마나 따돌릴 수 있느냐도 향후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아, 자, 이사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네. 우리가 반도체 종류, 생산 공정, 그리고 주가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잘 살펴봤어요. 맞습니다. 이사님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고 유명한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꼼꼼하게 알아가야 할 정보들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